넘어질까봐 안 걷고, 안 걸어서 넘어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는 문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의 일부를 중심으로 100세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낙상, 근육 감소,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원하는 곳을 가고 또렷한 정신으로 삶의 질을 온전히 누리는 이른바 건강자립의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셨네요. 사실 이 책이 첫 장부터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바로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인데요. 그 부분이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나이 들어서 약해졌다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기 쉬운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쇠는 다릅니다. 이건 질병이나 심각한 영양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특정한 원인 때문에 신체 기능이 병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증후군이나 질병에 가깝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바로 이 노쇠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화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노쇠는 어찌 보면 관리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노쇠로 가는 가장 빠르고 위험한 지름길은 뭘까요? 책에서는 망설임 없이 낙상을 꼽습니다. 특히 그 76세 여성분의 사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붓글씨, 꽃꽂이, 하이쿠까지 즐기시던 아주 활기찬 분의 이야기였죠. 네, 그렇게 활발하게 지내던 분이 등선 중에 딱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에는 이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휠체어에 의리지한 채 겨우 걷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낙상 한 번이 단순히 뼈 하나가 부러지는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정신과 사회적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게 바로 낙상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넘어져 본 경험이 주는 그 심리적 위축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도쿄도 구니타치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약하다고 판단된 노인의 80% 이상이 낙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75세 이상 노인의 60%는 그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외출이나 활동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맨 처음에 말했던 넘어질까봐 안 걷고 안 걸어서 넘어진다는 그 악순환이군요. 정확합니다. 두려워서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은 더 빠지고 균형 감각은 무뎌져서 결국 더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 악순환의 중심에는 결국 근력 약화 문제가 있는 거겠네요. 자료에서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불렀죠? 정확합니다. 바로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질, 그리고 근력이 모두 저하되는 현상이죠. 이게 낙상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행 능력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낙상 위험이 남성은 4.42배, 여성은 2.3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4.42배요? 잠깐만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높네요. 보통 근육량은 남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위험도는 남성이 훨씬 더 높은 건가요? 혹시 자료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한 가지 가설은 남성의 경우 젊었을 때의 근력과 노년기의 근력 감소 폭이 여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기 더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폭이 커서요? 네. 또 다른 가설은 남성들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무리한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더 잦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유가 어찌됐든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별과 관계없이 근육 감소가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근테크라는 표현을 쓴 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젊을 때부터 연금 붓듯이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한다는 개념인데 정말 노년의 든든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허벅지 둘레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노년의 경제 자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바로 건강 자립이고 그 핵심이 바로 근육인 셈이죠. 그런데 보통 근육 문제라고 하면 마른 체형의 사람들만 걱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지적합니다. 바로 근감소성 비만인데요. 네. 이건 체중은 정상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데 몸속을 들여다보면 체지방은 과다하고 근육은 부족한 이른바 마른 비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신체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은 분들에게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체중이 빠질 땐 지방이랑 근육이 같이 빠지는데 다시 찔 때는 주로 지방만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점검해 볼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자가진단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핑거링 검사라는 건데요.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일본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개발했죠.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동그란 원을 만든 다음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가볍게 감싸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바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다행히 제 종아리는 원 안에 꽉 끼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하, 다행이네요. 그렇게 핑거링으로 감쌌을 때 종아리가 원 안에 꽉 끼거나 약간 남는 정도면 근육량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원과 종아리 둘레가 딱 맞거나 심지어 손가락과 종아리 사이에 공간이 남는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공간이 남으면 위험 신호군요. 네, 실제 연구에서는 이 테스트에서 공간이 남았던 노인 그룹의 4년 후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2배나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와, 3.2배요? 정말 간단한데 아주 강력한 지표네요. 지금 해보니까 이게 일회성 검사로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변화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예전엔 꽉 꼈는데 점점 헐거워진다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활용법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핑거링 검사로 위험 신호를 확인했거나 혹은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3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신체, 식사, 그리고 사회관계, 이 3가지가 핵심이더군요. 네, 첫 번째 신체 전략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특히 사무직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그런데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수면 8시간, 앉기 6시간, 서기 5시간,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4시간으로 구성했을 때가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벼운 움직임 4시간이 헬스장에 가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요리, 청소, 산책 같은 일상적인 활동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즉,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하루 종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총 활동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6시간 앉아있는 것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목표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니까요. 결국 의식적으로 일어서고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료에 나온 팁처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로봇 청소기에 맡기지 않고 가끔은 직접 청소기를 돌리는 식의 작은 습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겠군요. 두 번째 전략은 식사와 영양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단일 음식만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영양과잉이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아,
핵심은 식품 다양성입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중에서도 특히 근육을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영양소가 있었죠. 단연 단백질입니다. 근육의 주 재료니까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1kg당 1.0에서 1.2g이요? 네. 예를 들어 체중이 65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5g에서 78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65g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보통 20에서 30g 정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와, 매일 닭가슴살을 3덩이씩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이죠. 네, 특히 입맛이 없거나 소화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이 매일 이만큼의 단백질을 식사로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끼에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군, 또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더 움직이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 이 두 가지는 근육 건강과 직결되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략은 솔직히 좀 무해였습니다. 사회관계 전략이요? 네, 바로 사회관계 전략, 즉 적극적인 사회활동인데요.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바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신체보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고립된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활동량 감소와 식욕 부진, 즉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경로군요. 결국 고립이 무기력과 부실한 식사로 이어지고 그 결과 근육이 줄고 노쇠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몸, 마음, 관계가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병률도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65세 이상 노년층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 모임처럼 2가지 이상의 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건강 자립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되는 셈이니 정말 최고의 건강 전략이네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건 결국 걷는 행위와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걷기와 인지 기능의 관계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걷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제 보행 속도는 뇌 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없는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속 1.2m였던 반면 몇 년 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이미 평균 보행 속도가 초속 0.8m로 느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1.2m 대 0.8m요? 네, 이걸 분속으로 환산하면 1분에 48m 이상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걷는 게 그냥 다리 운동이 아니라는 거군요. 뇌와 직결된 활동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뇌에서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디뎌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수많은 근육에 정확한 타이밍에 전달되어야 한 걸음이 완성되거든요. 따라서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다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는 뇌의 신호 처리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의 전조 증상인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뇌와 몸을 동시에 훈련해서 이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래서 코그니사이즈라는 운동법이 등장합니다. 코그니사이즈요? 네, 인지를 뜻하는 커그니션과 운동을 뜻하는 엑서사이즈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 간단한 인지 과제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걸으면서 100 빼기 7을 계속 암산하는 거죠. 193,
86, 79 이렇게요. 와, 잠깐만요. 걸으면서 100에서 70 빼기요. 저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하려 해도 79 다음부터는 바로 막히는데요. 이걸 걸으면서 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 딱 좋겠는데요? 하하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걷는데 집중하다 보면 계산을 틀리고 계산에 집중하다 보면 걸음이 꼬이게 되는 그 어색하고 어려운 느낌. 그게 바로 뇌가 평소에 쓰지 않던 영역을 사용하면서 강렬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뇌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신체와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눴네요.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얻은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막으려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위드 에이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드 에이징의 핵심 동력은 바로 튼튼한 근육,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결국 건강 자립이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여 원하는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즐거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시종일관 걷기, 운동, 사회활동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삶은 점점 더 가상 공간과 깊이 연결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노년 건강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집에서 VR 기기를 쓰고 멀리 사는 친구들과 함께 가상현실 속 알프스 산맥을 함께 트레킹하거나 뇌 활동과 연동된 게임을 통해 인지훈련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활동이자 핵심적인 건강 자립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오늘의 대화가 당신의 미래의 움직임에 대해 즐겁게 상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